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모래두지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래두지님 정말 희귀한 공포썰을 들고 오시는 분인데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모래두지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자녀분이 계신데 무조건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아기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모래두지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이걸 좀 설명을 안 듣고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그럼 키워드 없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모래두지예요!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조금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낯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분은 새터미님이십니다. 회복을 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군 생활을 오래 했어요. 우리 군에는 실제 북한에서 사시다가 한국으로 전향하셔가지고 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북한군의 전술을 우리 군에게 가르쳐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신교육이라 해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병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저하고 정말 친하셨던 북한군 관련돼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 그런 탈북민이셨는데 그분께서 정말 친하게 지낸 동생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다 하면서 탈북민들에겐 이런 고통도 있어 라면서 저에게 얘기해줬던 건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2013년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돌순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돌순이 같은 경우는 홀아버지 밑에서 북한에서 생활을 하던 분이었어요. 이 돌순 씨 같은 경우는 성이 장씨였는데 제가 2013년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북한에서는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이슈였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3년도에는 장성택이라 하던 북한의 2인자가 초청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장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북한에서 조사를 받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돌순 씨는 그 장성택 일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사실. 하지만 장씨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끌려간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딸이라도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본인께서 모으셨던 돈을 모두 털어서 돌순 씨를 탈북을 시키게 됩니다. 당시에 돌순 씨는 18살의 나이였는데 탈북 브로커를 통해서 탈북을 시도를 하게 돼요. 이 탈북민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은 물론 두만강을 건널 때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땅에서의 활동을 할 때입니다. 이 돌순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그나마 다행히도 무사히 중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우리는 흔히 브로커라고 한다면은 탈북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일정 구간마다 도와주는 브로커들이 다 다르대요. 처음에 북한 내부에서 두만강으로 데려다주는 브로커 따로 있고요. 두만강 인근에서 중국 땅 구간을 지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고 많은 탈북 루트가 있는데요. 이 돌순 씨는 태국을 통해서 탈북하는 루트를 선택을 해서 이동하게 돼요. 정말 다행히도 약 한 달에 걸쳐서 중국 땅을 지나서 이제 백홍강 인근까지 갑니다. 사실 이 중국이란 곳이 돌순 씨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웠던 곳이었던 게 북한 보위부가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중국 공안에게 납치당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분들도 중국에서 매매를 당할 수 있다라는 괴담은 본인들도 알고 계신데요. 이런 공포를 겪으면서 다행히 메콩강에 도착을 했을 때 19의 탈북민들께서는 내가 이제 그래도 살았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 메콩강에 도착해 있을 때입니다. 이 태국이란 나라는 유일하게 북한 분들에 대해서 난민 신청을 받아주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로 올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그리고 난민을 받아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태국 땅에 도착을 했을 때 돌순 씨는 안심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내가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메콩강을 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면은 만날 수 있을 거다. 브로커가 나와 있을 거고 그 사람을 따라서 가면 될 거예요. 라고 중국에서 본인을 도와줬던 브로커에게 인사를 하고 메콩강을 건넙니다. 메콩강을 건넜을 때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날 도와줄 브로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분이 오셔서 본인께 같이 가면 된다, 조용히 하고 같이 가자 하면서 데리고 차에 태웁니다. 차를 타고 출발을 했던 돌순 씨는요, 본인이 알기로는 태국의 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산길로 점점 밀림의 길로 들어가는 차를 보게 돼요. 저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요, 돌순 씨는 중국에서 한 달을 거쳐서 넘어온 동안 이미 그런 위험한 사람들을 피해서 그런 정글이나 오지를, 흔히 말해서 격오지를 타고서는 왔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이상한 거를 느끼지를 못했대요. 하지만 2시간, 3시간 정도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구나, 지금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한 작은 마을의 폐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폐 공장 안에 들어간 순간 지금까지는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하던 브로커가요, 저희 그 영화에서 혹시 마체테라는 칼을 알고 계실까요? 알죠. 큰 마체테의 칼을 보수석 밑에서 꺼내면서 내려라, 차에서 조용히 하고 따라 내리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일단 돌순 씨는 어쩔 수 없어, 일단 칼을 본인에게 거눴으니 내가 지금 뭔가가 잘못됐구나, 뭔가 큰일 났겠구나, 하지만 일단은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폐공장에서 내립니다. 이 폐공장을 안으로 들어간 돌순 씨는요, 이미 폐공장 안에 대략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20명들이 그 방에 갇혀서 뭔가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그 야돔이라고 태국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그 어떤 약이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약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야돔은 그 코로 냄새를 맡아서 코 좀 뻥 뚫리게 하는 그런 약품이에요. 근데 이 코로 흡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나쁜 약을 흡입하는 형태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 폐공장은 사실 코로 흡입하는 나쁜 약을 섞어서 야돔의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쁜 약 공장이었던 거예요. 이 돌순 씨는 내가 지금 얼음 공장으로 왔구나 라고 생각을 들었대요. 여기서 얼음은 북한 분들이 실제로 말씀을 하는 그 나쁜 약을 얼음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얼음 공장으로 왔구나,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을 잡혔구나, 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걸 인식을 했지만, 본인이 살고자 도망쳤지만 지금은 죽게 된 상황이다 했을 때 절망보다는요, 내가 어떻게 왔는데 일단은 살아남아야 돼 하면서 그래도 속으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1주일, 2주일, 3주, 한 달이 지나면서도 정말 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했대요. 대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나는 너희에게 반항할 생각이 없어 라는 형식으로 약 2달가량이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반항도 없이 나름 순종적으로 범죄행위에 일조를 한 거죠, 사실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의문이 드는 게, 이 사람들 외출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은 또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여기는 메콩강하고 멀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다른 이동수단을 썼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분명히 쓸 수 있는 거는 배밖에 없다. 왜? 이 사람들이 크게 오가기 위해서는 배 말고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오거나, 그리고 또 이 본인들이 만든 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돌순 씨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돌순 씨는 그러면서 호감작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는 너에게 전혀 위해가 없다, 오히려 난 돈이 급하다, 나는 차라리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나도 돈을 벌고 싶다, 너는 이걸로 많은 돈 벌지 않냐 하면서 그 한 명을 포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포섭을 하면서, 사실 지금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지만, 사실 여성분 이 돌순 씨가 그런 남자 간부들을 유혹하는 거에서는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경계를 하던 그 간부도 약 4달 정도가 지나가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많이 믿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순 씨는 나름 그 안에서 자유가 조금은 보장을 받았대요. 사실 이게 자유로 해봐야 그 방을 나와서 그 층을 움직이는 정도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층을 움직이면서 우리가 교도소에 보면은 왜 소지라고 하잖아요. 도움을 주는 죄수 사이에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층을 오갈 수 있게 돼요. 오가면서 돌순 씨가 조금씩 훔쳤던 것이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을 조금씩 훔칩니다. 알코올을 훔쳤던 이유는요, 불을 한 번에 내고 도망을 가자라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3개월의 시간을 거치면서 알코올을 조금씩 방에다 모으는 중에 하필이면은 그 간수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 알코올이 침대 밑에다가 작은 야구르트병 같은 거에다가 되게 모아놨었다고 하는데, 알코올은 딱 나와도 그 냄새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산화성 알코올 같은 경우는. 그 냄새가 하도 계속 그 방에 나는 게 이상해졌던 그 간수가 방을 뒤지고 그 알코올병들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돌순 씨는 정말 심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쓰였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간부는 이 돌순 씨가
본인 스스로 나쁜 선택을 하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좀 저항을 하셨던 분들이나 도망을 치려고 시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결과를 본인의 눈으로 직접 봤다고도 저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은 사실 시선을 끌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떠한 그 수단을 잃어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또 돌순 씨는 그래도 살아야 된다. 우리 아바이가 어떻게 나를 내보내줬는데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면서 다음 수로 강구를 했던 것이 그 분진폭발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분진폭발이라는 것은 그 뿌연 먼지 속에서 작은 스파크가 되면 폭발을 하는 원리인데 이 분진폭발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귀족분들은 아니 북한의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아?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는 분진폭발을 어떻게 생각을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돌순 씨는 북한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화학자로 길러지고 있던 나름 엘리트 화학 꿈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그런 과학적인 곳에서 찾아왔던 거죠. 그렇다면 이 가루 폭발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본인이 만들고 있던 나쁜 약을 터트리고 본인이 여기서 불꽃을 내면은 터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날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동남아는 우기가 4월 정도가 넘어가면 우기가 와요. 당시에 돌순 씨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 5월 정도가 오고 나서부터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돌순 씨는 우기와 건기의 개념은 몰랐지만 북한도 장마가 있듯이 비가 한번 계속 내리기 시작하면은 며칠이 지속되겠지. 그 날을 기다리자 하면서 정말 모진 그 소모를 겪으면서도 그 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 그 때가 된 날 가루를 터뜨리고요. 불꽃을 일으켜서 폭발을 냅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그 불을 붙임과 동시에 물론 밑으로 들어갔지만요. 등에 화상을 굉장히 크게 입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크게 화상을 입었지만 그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잖아요. 어지러운 상황에서 돌순 씨는 내가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은 지금밖에 없다 하면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이미 그 폭발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의 그 폐공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연기도 많이 났을 것이고 그 근처가 만약에 메콩강 근처였다면 다른 경찰이 됐던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과 한패가 아닐 거라는 안심은 없다. 왜? 본인도 북한에서 경찰과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돌순 씨는 무작정 달립니다. 그 방향은 본인이 왔던 그 자동차 도로 쪽이 아니고요. 건물의 반대쪽, 즉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을 해요. 정말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본인이 도망쳐 나오는 그 순간에 정문에서는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는 본인이 타고 왔던 승합차였습니다. 그 차를 본 순간 돌순 씨는 이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살려면 어떻게든 도망쳐야 한다 하면서 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도 건물의 뒤편을 향해서 무작정 달려가게 됩니다. 계속 뛰면서도 뒤를 봤을 때는 다행히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대요. 아무래도 본인이 터뜨려오는 그 화재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정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망치다 보니까 바로 앞에 정말 본인의 예상대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이 메콩강인지 아니면 다른 태국의 어떤 강인지는 일단은 몰랐대요. 하지만 내가 이 강을 타고 내려가면은 어디가 됐든 여기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등에 이미 너무 큰 화상을 입었다 보니까 본인이 이 상태로 물에 뛰어들었다가는 본인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이 입고 있던 옷들을 찢어서 지혈을 하기 위해서 꽉 묶었다고 해요. 사실 이 응급조치가 화상을 입은 분들은 정말 사실 안 좋은 행위이지만 일단은 피가 흐르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지 내가 버틴다, 한다라는 생각으로 옷을 꽉 당겨서 지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강해서 그 메콩강 인근에서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몇 시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고 날은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달려온 방향에서 연기가 올라오지 않는 걸 봤을 때 이제는 내가 도망가야 된다. 이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미 근처까지 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옆에 있던 그 말통이라고 하죠. 그 플라스틱 통이 쓰레기 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끌어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본인이 어이가 없던 것 중 하나가요. 물에서 뛰어들어서 한 15분 정도를 떠내려 갔을 때 본인이 건너왔던 그 나루터 같은 곳이 정말 겨우 15분 떠내려 왔는데 그곳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메콩강에서 건너왔던 곳에서 차로 가면 5분도 안 걸린 바로 정말 옆에 있던 곳이었던 거죠, 사실은. 저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미 몸이 너무 아픈 상태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고 본인이 기억하기에 여기는 그래도 일반적인 배들이 오가는 곳이니 날 도와줄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헤엄을 쳐서 그쪽으로 다가갔더니 정말 다행히 그 나루터를 관리하는 직원처럼 보인 사람이 본인을 찾았답니다. 그러면서 한국말로 도와달라
그리고 본인이 할 줄 아는 중국어로 도와달라 얘기를 했을 때 그분도 콩강을 통해 넘어오는 북한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바로 돌순 씨를 보고 태국 경찰을 통해서 병원으로 돌순 씨를 보내주게 됩니다. 돌순 씨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행히 정상적으로 구조는 되셨어요. 돌순 씨는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치료를 받으면서 돌순 씨 몸에는 이미 나쁜 약에게 중독되어 있는 성분이 검출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로 대한민국이나 외국으로 가지 못하고 태국에서 약 3년 정도를 복역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복역하는 와중에도 돌순 씨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살았구나라는 것에 오히려 감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3년 정도가 지나고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서 난민 신청이 이루어지고 한국으로 넘어오시게 되는데요. 이 넘어오시는 과정에서 돌순 씨를 정말 도와주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돌순 씨는 이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그 사람들은 사실 브로커가 아니거나 브로커였어도 돌순 씨를 한 사람들일 것이다. 사실 탈북을 하시는 분들이 북한을 넘어와서 중국 지역 안에서는 경계심이 엄청나게 강하시대요. 아무래도 본인들께서 듣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는 경계심이 강한데 이 네. 메콩강을 보고 나서는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속여서 데려가는 건 너무 쉬운 일이고 이 탈북민분들께서 본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다가 사망을 할지언정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몸이 너무 안 좋았을 때는 또 다른 나쁜 일에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조직들이 이 지역 내에 그 연고를 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본인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끝나면서 북한의 탈북민들을 노리시는 그런 조직들이 있었다는 현실공포 이야기가 일단 하나가 끝납니다. 이거 듣기 힘든 이야기 같은데, 그죠? 정말 그런 분들이 실제 계시더라고요. 야,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는 뭘까요?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들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것도 군생활 당시에 겪었던 이야기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때는 2020년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당시 대위를 증하고 얼마 안 됐을 시기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병사들이 개인의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딱 이 시기예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휴대폰이 풀리고 병사들도 일과 시간 이후에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사실 군에서는요 제일 걱정을 했던 건 사실 보안 문제였어요. 군사 보안이 유출되면 어떡하지라는 것이 군 간부들의 그런 주요 사항이었는데 현실은 사실 보안보다 다른 분야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병사들에 의한 온라인 도박이 굉장히 성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실제 언론 보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병사들 같은 경우는 갇혀있는 군이라는 특정 환경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생의 쾌락이 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당시의 월급이 갑자기 급증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은 그것도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한 사람 재밌는 게 8만 원 받던 사람이 50만 원을 받으면요 너무 큰 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3달 정도 있으니까 내 통장에 100만 원이 넘는 돈들이 쌓여있게 돼요. 그리고 20대 초반의 친구들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만약에 같이 생활하는 친구 중 한 명이 이 도박을 통해서 나 얼마 벌었어가 되는 순간 그 부대의 병사들한테는 그 도박 사이트가 정말 성행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연의 주인공 골위는요. 본인이 밖에서 친한 친구가 나 이번에 사다리 도박을 통해서 얼마를 벌었다. 너 어차피 돈 쓰는 것도 없고 남는 것 돈도 있을 텐데 한번 이거 해봐. 내가 이거 그냥 크게 하지 말고 적게 하면 어차피 걸리지도 않아. 그리고 요즘 밖에서 워낙에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걸릴 절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 돌비 같은 경우도 호기심에 처음 도박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대고 나서 점점 처음에는 따는 맛을 얻게 돼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생각을 했지 도박의 끝은 절대 좋지가 않죠. 돌비도 사실 점점 본인의 돈을 잃고 하다가 흔히 말하는 3금융에까지 손을 댑니다. 사실 군 안에 있어서 어떻게 대출이 되냐라고 하지만 3금융은 휴대폰만 있으면 대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 도박을 통해서 돌비는 본인이 큰 빚을 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돌비는 더 이상 주변에 있는 본인들의 전우,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이 내 동료가 아니라 본인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게 돼요.
이 병사들이 무슨 돈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물론 현금은 계좌로 들어오지만 병사들 나름도 나름의 고가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시계가 될 수도 있고요. 본인들 소중한 물건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군에서는 귀중품을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알게 모르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손을 처음에는 대기 시작을 해요. 물론 군에서도 그런 경우는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돌비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군대 외출, 군대 외박이라고 하죠. 당시에 코로나가 점점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내보내는 것보다 가까운 위수 지역 내에서 가볍게 외출만 하고 들어와라 라는 형태의 군대 외출의 형태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이 돌비는 본인 머릿속에는 내가 여기서 나가면은 나를 찾기 위한 사채꾼들, 대출을 갚기 위한 나쁜 사람들이 와 있을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환상의 상황에까지 가게 됩니다. 정신 착란의 상황이 간 거죠. 사실 이 친구는 이미 정상 상황이 안 되게 돼요. 그 상황에서 이 돌비는 그냥 가족들이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사채업자라고 오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흔히 말하는 탈영을 하게 됩니다. 탈영하게 된 상황에서 이 돌비는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본인을 잡는 공기를 옆에 있는 벽돌로 머리를 도망을 가게 돼요. 물론 본인의 말로는 사채업자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추후 군경찰 조사에서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탈영을 해서 당시엔 탈영 아니죠. 외출이기 때문에 탈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상해 사건이기 때문에 군사경찰에 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출동을 해서 투사 끝에 돌비를 찾게 되는데 이 돌비는 본인 정신차만 지내기가 굉장히 심해졌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 직전에 구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돌비는요, 여기서 치료를 받고 끝나면은 너무 씁쓸한 사건으로 끝날 텐데요. 제가 이 사건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때부터 돌비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돌비는요, 본인을 잡았던 본인 동료들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군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일반 상해이기 때문에 외부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귀족분들도 아시겠지만 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 3년에 처해서 군 교도소에서 3년의 시간을 복역을 하게 돼요. 3년의 시간을 복역을 하면서 정말 공포스러웠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 사실 그 동기들은 전역을 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해당 부대로 매주 편지가 옵니다. 누구누구 상병, 누구누구 일병, 누구누구 병장부 등등 하면서 총 7통의 본인의 같은 분대원들에게 편지가 옵니다. 편지의 내용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3년 동안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사채업자는 잡혀서 나는 갇혀있어.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이 내용만이 반복되는 편지가 3년 동안 매주 그 부대로 오게 됩니다. 물론 부대에서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범죄자고 수감 중인 사람이라 해도 편지를 보내는 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 시기에는 이 친구가 출소를 했을 겁니다. 이 돌비가 출소를 했을 것이고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그 이후로는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던 것은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200통에 넘어가는 그 저주 섞인 편지를 보내던 그 돌비가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 하나의 짧은 이야기로 가지고 왔습니다. 야, 진짜 오래두지님의 이야기는 귀하네요, 귀해. 네, 감사합니다. 귀합니다.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희귀한 공포소를 들고 오세요. 모래두지님이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셨을 때 좀 소수자분들의 이야기들까지 이렇게 좀 해주셨잖아요. 그 안에서의 공포 이야기들이. 네,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와, 무섭다.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소름이 몰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야, 모래두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육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그만큼 또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시면서 또 행복한 육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모래두진님이 찾아오셨고, 모래두진님의 공포썰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듣기가 힘든 이런 이야기를 또 어디서 듣겠나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떨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래두진님.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이제, 저희에게 네. 희귀한 공포썰을 오늘도 좀 재미난 거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래두진님의 오늘의 공포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모래두지예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요, 그 방송계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제 지인 중에서도 방송계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네. 몇 가지는 필터링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에게 이 일을 들은 거는 2017년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방송계에서 예능 작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방송 예능 작가로 이 친구가 당시에 한 4년차, 5년차 정도가 됐을 때였어요. 예능 작가를 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지만요. 해외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어느 방송국에 소속돼서 작가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프리랜서와 같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거기 조인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유명 PD분들의 PD 사단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 소속돼 있는 작가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이야기를 들려준 돌순이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그 이전 프로그램에서 친하게 지냈던 왕작가, 경력이 오래되신 작가 언니분을 통해가지고 중국에서 프로그램 제의가 들어왔는데 한번 같이 가겠니? 라는 제의를 받게 돼요. 당시 이 친구도 그렇게 작가들이 많이 중국 쪽에 가서 예능 작가 활동을 한다는 것을 선배를 통해서 듣고 들었었는데 본인이 가는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 어느 방송국이냐 뭐 이렇게 많은 걸 물어봤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공영방송 3사가 있고요. 케이블 TV 같은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방송이 있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방송국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해요. 북경 쪽에서는 방송국이 따로 있고요. 상해방송, 사천방송 이런 지역마다 방송국이 많고 이번에 제의가 들어온 것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사이에 있는 모 도시에 있는 방송국에서 제의를 받게 됩니다. 보통 방송작가분들이 중국을 갈 때는 네 분이 같이 가게 됐대요. 이 제의를 줬던 큰언니분과 그 다음에 본인과 연차가 비슷한 언니 한 명 그리고 막내 작가로 가는 친구를 한 명을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막내 작가로 가게 되는 돌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돌비는 방송 작가 일을 시작한 지는 이제 막 1년이 지났고 이전 방송 2개를 진행을 할 때 돌순이와 그래도 어느 정도 연이 닿았던 친구였어요. 왕언니가 아무래도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막내 작가들을 직접 컨트롤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2번째, 3번째 정도의 연차가 있는 작가들에게 괜찮은 친구가 있으면은 같이 한번 데리고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돌순이가 이 돌비라는 친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돌비라는 친구를 선택할 때 사실은 좀 리스크가 있었다고 해요. 그 리스크가 뭐냐면은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인데 살짝 도박이라고 하죠. 당시에 사달이나 뭐 스포츠토트 같은 것에 조금 관심이 있던 친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돌순이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보니까 이것만 빼면 참 괜찮은 친구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 한번 많이 반성했으니까 재기를 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돌비라는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돌비는요, 다른 면에서는 정말 성실한 친구였어요. 그 도박을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본인이 막내 작가로 당시에 받았던 월급을 제가 지금 듣기로는 140만원, 130만원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예. 당시 2017년도 최저임금 그 이하의 월급이죠. 왜냐면은 방송이 회차가 나가야 작가들은 페이를 받는 구조였는데 막내 작가는 많지가 않다 보니까 많이 힘든 상황이었대요. 네. 근데 중국을 가게 되면은 4개월짜리 프로젝트임에도 막내 작가도 당시에 약 5만 위안 정도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5만 위안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4개월 동안 5만 위안에다가 4개월 체류비 더하면요. 당시 물가로 800만 원 정도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거의 900만 원대 정도 되는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거예요. 4개월 만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작가분들이 굳이 중국까지 가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한번 재기를 도와주고 싶다 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도착했던 중국의 중소방송사에서 나름 그쪽 연결해주는 브로커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브로커분들이 한국 작가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 체류를 할 때도 많은 비용들이 필요하고 돈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언어가 힘들잖아요. 그런 언어를 많이 도와주고 생활을 도와주시는 브로커분들이 계신데 이 브로커분들이 2분이 나와 기다려요.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정말 잘 그 방송에 대한 걸 마무리를 짓고 2주 정도의 후시라고 하나요? 그 후처리를 하는 편집을 하는 기간 동안을 보낸 다음에 2주의 기간은 자유여행을 시켜주는 형태의 근로 조건을 가지고 중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약 3개월 동안은 사실 외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트러블이 생긴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일정은 빡빡하고 이동 시간도 긴 것을 제외하면은 그래도 한국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구나. 그리고 크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돌비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많이 어두워지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타지에 나와 있으니까 많이 피곤하고 특히 막내 작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닐 일도 많고 해서 그런가 보구나 했는데 마지막 날 정도가 됐을 때 이 돌비가 일정보다 먼저 귀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3개월의 촬영이 끝나고 후시까지 끝난 상태였어요.
후자까지 끝났는데 일주일 만에 돌비가 한국으로 저는 먼저 귀국했어요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업계에서 이제 더 못할 것 같아요 하고서는 연락이 끊기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 돌씨는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두 번째 언니한테 전달을 들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일일까 하고 알게 된 건데, 이거는 돌순이도 그 두 번째 언니에게 전해 듣게 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 돌비의 시점으로 들어가 볼게요. 돌비는요, 당시에 중국으로 떠날 때 이미 도박으로 인해가지고 약 1,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갚지? 왜냐면 본인이 번 게 한 달에 100만 원 내외다 보니까 고민하는 차에 중국에서의 제의가 오게 됐고, 아, 내가 이제 풀리겠구나 반성하고 조금 정상적으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요,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중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중국에서 사실 친구도 없고 친구를 해봐 직장 상사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남자다 보니까 외로움을 좀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의지를 많이 했던 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브로커 분입니다. 브로커, 제가 그냥 편하게 왕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왕짱이라는 브로커하고 같은 남자하고 또래였다고 해요. 그래서 브로커는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니까 내가 여기서 있으면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심심하다, 결론적으로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하면서 왕짱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때 왕짱이 너 그럼 돈은 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다행인 거는 이 돌비가요, 체류비 명목으로 한 10,000위안 정도를 미리 선급으로 받았대요. 아무래도 중국 활동을 좀 해야 되니까 10,000 위안 정도, 이 정도를 받았었는데, 이 10,000 위안 정도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4개월 동안 생활비라고 준 거지만 이게 금액대로 치면 당시에도 한 170만 원, 18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에 사실 체류하면서 대부분은 낮 시간 동안은 촬영지에서 먹고 기본적인 거 다 하기 때문에 돈 쓸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니안이 이 친구한테는 남는 돈이에요. 나 마니안 정도 있어, 뭐 넣을 수 있는 거 있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짱이 그러면 너 카드 칠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카드 칠 줄 알지? 했더니 그럼 너 마작도 할 줄 알아? 했더니 돌비도 나 마작도 할 줄 안다. 나 웬만한 그런 카드 게임이나 뭐 보드게임은 다 좋아한다.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적은 돈을 걸고 하는 곳이 있긴 있어. 나도 가끔 가는 곳이 있는데 너 거기 가서 조금 돈도 만져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왕짱이 유혹을 하게 돼요. 돌비 같은 경우는 정말 혹하죠. 사실 본인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다 다짐은 했으나 사람이 정말 끊기 힘든 게 도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밤에 숙소를 나와서 이 왕짱과 흔히 말하는 도박장을 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레퍼토리대로 처음엔 돈을 좀 땄대요. 돈을 좀 따면서 하는데 2달쯤 지났을 때 아까 일하던 촬영 쪽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아니고요, 이 친구가 비자에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급이 계좌로 지급이 안 되는 문제가 그때 확인이 됐던 거예요. 사실 이 첫 번째 언니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작가까지는 취업비자 받아서 계좌를 만들어 놨었는데 이 막내 친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현금으로 너한테 돈을 주겠다. 현금으로 돈을 줄 건데 너네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한 사람당 2만 위안까지밖에 못 가져갈 거야. 근데 어차피 네가 여기 있으면은 너는 지금 6만 위안 정도 받을 텐데 너네가 4명이니까 이걸 나눠서 가져가면은 문제는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제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배들도 우리 같이 들고 가줄게. 우리 팀이니까 들고 가줄게. 일단은 급여는 받아 네가 가지고 있다가 공항에서만 우리가 나눠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는 걸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이 돌비에게는 현금이 더 생겼습니다. 때만 되면은 2만 위안씩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현금의 범위가 커지죠. 이때 이 왕짱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왕짱이 너 지금 도박으로 좀 딴 돈도 있지 않아? 너 그럼 이거 현금 다 가져가면 문제될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돌비가 가지고 있던 돈이 약 벌써 9만 위안 정도까지 올랐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2달 동안, 물론 잃은 경우도 있었지만 많이 딴 상황인 거죠. 9만 위안은 이 4명이 그걸 나눠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는 이 왕짱은 돌비에게 하나의 유혹을 하게 됩니다. 너 환치기라고 들어봤냐? 너네 나라 말로 내가 환치기를 알고 있다. 이 돈을 정상적으로 가져가면 무조건 공항한테 걸린다. 그리고 네가 여기서 뭐 금을 사거나 시계를 사서 가는 거 걔네들은 100% 무조건 잡아낸다. 근데 너도 눈치를 챘겠지만 이 도박장이 사실 일반적인 도박장은 아니야. 우리 공항 높은 분들이 봐주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도박장이 운영되지 않아. 네가 갖고 있는 한국 계좌로 우리가 조용히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돌비는 사실 그러면은 안전 범위는 내가 가져가더라도 일정 그 남는 자금은 너네한테 맡길게, 이런 식으로 딜을 한 거죠. 근데 왕짱은 물론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이거를 안 돼 라고 해요. 일부분만 하는 건 안 돼. 수수료도 많이 드는 거고, 그리고 소액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움직여주지 않을 거야. 네가 좀 큰 돈을 최소한 5만 위안 이상은 해야지 이 사람도 좀 움직여줄 거다. 유혹을 계속하는 거죠.
그럼 3개월쯤 됐을 때 이 돌비에게 생긴 돈은 자그마치 10만 위안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돈을 정말 많이 딴 상황인 거죠. 지금 시가로 한 2천만 원 넘어가고요. 당시 물가로도 거의 1,7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본인 눈앞에 돈 뭉터기가 잔뜩 있으니 이제 이거는 뭐 본인이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의지는 떠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본인이 도박으로 다시 또 미쳐있다 보니까 같은 직장 동료인 이 선배들조차 믿음이 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왕짱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한 10만 위안 정도가 있는데 이거 가능하겠냐? 아, 가능하다. 너 어디로 와라. 그 당시 도박장 어디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게 아니 그 왕짱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믿는 건가 라고 했지만 그 타지에서 이 돌비의 편은 왕짱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철썩 믿고 일단은 왕짱에게로 갑니다. 왕짱에 갔을 때 왕짱이 VIP 라운지 쪽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 이전까지 자기가 도박을 했던 곳 같은 경우는 약간 창고 같은 곳에 바니 테이블을 놓고 하는 곳이었다면은 지금은 약간 그 룸처럼 보이는 특정 구역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정말 믿고 따르는 형님이다 라고 소개를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당시까지만 해도 돌비는 좀 무서웠대요. 아무래도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으슥한 곳으로 가면은 뭔가 위험이 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들어갔고 나름 높아 보이는 사람이 나왔고 딱 봤을 때 가지고 있는 명품도 많은 되게 그 중국의 부호 같은 사람이 딱 나오더래요. 딱 나와가지고 본인을 마주하니까 아, 왕짱이 진짜구나. 진짜 내 편이구나. 진짜로 도와줄 사람을 소개시켜준 거구나. 이 사람은 돈이 많아 보이니까 본인에게 뭔가 위해를 끼칠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돈을 가지고 왔냐? 가져왔다. 얼마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 그냥 그거 나 지금 주지 말고 옆에다 두고 일단은 우리는 이제 관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중국의 문화 중 하나가 비즈니스 문화인데 그거는 연이 닿아야지 사업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 관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 그리고 앞으로 중국 자주 올 것 같은데 우리 통해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돈을 보내주겠다 한국으로 나하고 여기서 같이 술 한잔 먹고 형제의 정을 나누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술병을 몇 개를 올려주는데 돌비도 나는 중국에 한 4개월 정도 있으면서 어떤 술이 비싼 술이고 어떤 술이 좀 높은 사람들이 먹는 술이구나는 봤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술들이 정말 그런 술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본인에게 잘 해주더랍니다. 술을 정말 좋은 술을 먹여주는데 술이 뭐 쭉쭉 들어가더래요. 당시 돌비는 의심하지 않고 정말 나하고 친한 왕짱이 소개시켜준 큰형님이고 진짜 형제로 날 도와준 사람들이구나. 내가 인생에 여기서 피는구나 하면서 그 술을 먹고 정말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시간을 보내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단칸방 안에 있는 침대에서 눈을 뜹니다. 방에 돈은 없었고요. 본인이 정말 그 속옷바람 하나로 거기 눕혀져 있었대요. 그리고 방에는 정말 어두컴컴한 그냥 그 조명이 저희 옛날 드라마 영화 보면은 이렇게 노란 조명 있잖아요. 그런 조명이 있고 밖에는 그냥 나무 문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본인이 내가 술 먹고 실수를 했나 보다. 어디 납치된 게 아니라 내가 술 먹고 좀 실수를 했고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들었을 때 생각은 원래 본인이 도박했던 도박장이 약간 창고 같은 곳이다 보니까 거기다 일단 내가 눕혀놓은 건가 보다 하고 문을 탁 열었는데 문이 잠겼을 거라 생각하셨겠지만 문이 열립니다. 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래요. 근데 딱 봤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봤던 곳은 아닌 거예요. 여기가 본인이 지금까지 내가 항상 놀던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나가는데 녹색 철문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 녹색 창문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이건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약간 우리나라 치면 고시원 같은 느낌인 창고 같은 느낌인데 이 방 안에는 본인 하나밖에 없었고요. 이 철문은 잠겨 있던 상황인 거예요. 돌비가 이쯤 되니까 뭔가가 진짜 잘못됐구나. 근데 한편으로 잘못됐어서 무서우면서도 그래도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지금. 나 일단 묶여있지 않네? 나 어디 뭐 잘못된 건 없네?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방송처럼 스피커에서 그냥 누워있으라 라는 왕짱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어차피 도망칠 데 없어. 그냥 누워있어. 이따 데리러 갈 거야. 누워있어. 이 왕짱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기 CCTV가 있고 날 이미 보고 있고 그냥 이 안에다가 이렇게 던져만 놓은 거구나. 내가 지금 진짜 뭔가 문제가 생긴 거구나.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공포심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사실 이 돌비는요 지금 여행비자로 여기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기간이 자유여행 기간이잖아요. 2주 동안에. 내가 여기서 숙소에 안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 선배들이 최소 일주일 동안은 나를 공안에 신고는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은 나는 이 사이 일주일 안에 나는 무조건 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그제서야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때 한 이틀 정도를 그냥 두더랍니다. 밥도 안 주고요. 물도 안 주고요. 이제 기력이 거의 없을 때쯤까지 그냥 두더래요.
근데 그 이틀이 지나고 3일쯤이 됐을 때요. 밖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웅성웅성한 얘기하는 소리가, 한 남자가 둘이 얘기하는 정도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소리가 들렸을 때 돌비는 진짜 너무 힘이 드니까 잠들었다 켰다를 반복하다 사람 소리를 처음 들었잖아요. 이틀 만에. 네. 그리고 본인이 먹은 거는 물도 안 주다 보니까 그 옛날 배관에서 떨어지는 녹물 같은 물 있잖아요. 뚝뚝 떨어지는 물. 그런 물을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버텼던 거예요. 나름 정신을. 사람이 이틀 동안 물을 안 주면은 거의 탈수가 오는데 그렇게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밖에 소리가 막 들리는데 본인이 알아들은 말은 딱 중요한 하나 돼요. 살아있을까? 이 얘기 하나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돌비는 지금 내가 도망을 칠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고 만약에 나갔을 때 다른 출입구가 있던 잠금이 있던 그거는 어차피 난 여기 잡히면 죽는다. 일단은 발버둥 칠 수 있을 만큼 쳐보고 진짜 안 되면은 혀를 깨물자 각오를 했다고 해요. 그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진짜 온몸으로 문을 박았대요. 몸통박치기 저렇게 꽝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팡 열렸고 그냥 냅다 빛이 보인 쪽으로 뛴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이 열릴 때 쾅 받으니까 그 밖에 있던 두 명은 그대로 넘어졌고요. 팍 뛰어나가는데 다행히 그 돌비 눈에 들어온 거는 복도식 계단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으로 이제 뛰어 내려가는데 밑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위에서 쾅쾅 하니까 밑에서 무슨 일이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올라온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지금 돌비 입장에서는요. 위에서도 날 찾아서 내려오고요. 아래서도 날 찾으러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잡히면 나는 이거 고통스럽게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긴다 하고서는 그냥 냅다 옆에 그 창으로 몸을 던집니다. 몇 층인지도 몰랐대요. 정신도 없다 보니까 일단은 몸을 집어 던진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3층이었다고 해요. 3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이게 참 영화라면 차 위에 떨어지거나 그 철벽에 떨어질 텐데 3층에서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니까 돌비는 당시 팔이 부러진 것 같고 다리가 부러진 것 같더래요. 이 와중에 내가 여기서 아프다고 쓰러져 있으면은 사실 미래는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일단은 어디로 뛰어야 된다. 다리가 아프든 뭐든 뛰어야 된다 하고서는 돌비가 당시에 뛰기 시작하는데 정말 신이 내려준 선물 같더래요. 본인이 자주 가던 토마토 계란밥을 팔던 식당 간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간판을 봤을 때 왜 감사했냐면은 내가 아는 곳이구나에 감사했던 거예요. 돌비는. 그 토마토 계란 간판집을 가서 돌비가 항상 자주 가던 곳이다 보니까 그 뒤에 골목이 있던 걸 알고 있었어요. 돌비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통이 있는 골목인데 알고 있었고요. 돌비는 거길로 뛰어듭니다. 그때 그 당시에 들었던 목소리들이 막 주변에 왁작지껄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일단 아픈 와중에서 본인 팔을 본인이 깨물면서 그 고통을 참고 있었대요. 본인이 참고 그 골목 근처까지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 골목 앞에서 그 당시 밑에서 들었던 사람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정말 감사하게 그 토마토 계란집 사장님이 문을 연 거예요. 문을 딱 열어서 무슨 소란인가 하고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돌비를 쫓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제3자잖아요. 그냥 슥 하고 지나가더래요. 슥 지나갔을 때 그걸 지나가는 거 보자마자 돌비는 그 토마토 계란 사장님한테 살려달라고. 그 토마토 계란 볶음밥 사장님도 이 돌비를 나름 자주 왔으니까 알잖아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상태가 지금 안 좋아 보이니까 병원 불러줘야 되냐 뭐 병원을 가야 되냐 했더니 아니라고 돌비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걸 믿을 수가 없더래요. 지금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연락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두 번째 작가분이었던 거예요. 이 두 번째 작가분 연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중국에 가서는 우리 한국 번호를 못 쓰니까 현지 번호를 받았잖아요.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이 두 번째 누나분의 뒷번호가 본인이 한국에 쓰는 번호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랜덤으로 받은 번호인데 그러니까 그 작가 누나분의 번호만 기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번호로 해서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 안 받더래요. 두 번째 정도 전화했을 때 전화해서 누나 저 돌비다. 저 지금 여기 어느 집에 숨어 있는데 저 좀 데리러 와달라. 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손이 너무 떨리고 너무 무섭다. 나 좀 데리러 와달라 하고서는 전화 끊습니다. 일단 통화를 오래 할 수 없었던 게 하필이면 이 밖에서 보이는 자리에 전화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전화를 부랴부랴 끊고 몸을 숨기고 한 20분 정도가 지났을까 그 두 번째 누나가 택시를 타고 옵니다. 택시를 타고 와서 돌비야 들리니까 그때 고개를 빼끔 내밀어 봤을 때 누나가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돌비는 이 두 번째 누나의 차를 타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정말 그냥 간단한 옷만 입고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을 합니다. 정말 다행했던 건 호텔에 그래도 여권은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귀국하는 건 문제가 없었대요. 돌비는 다행히 그 조직들에게서 탈출은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가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두 번째 누나가 첫 번째 왕언니하고 세 번째 제 지인 불순이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왕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브로커 잘못 고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 왕언니는 아무래도 중국을 꽤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왕언니 말로는요. 방송 작가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번에 돌비의 문제도 있지만요. 실제로 비자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체류비 명목으로 막내한테 많이 준다는 거는 연차가 있는 작가들은 더 많은 체류비를 주겠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러한 작가들을 타겟으로 노리는 브로커들 또는 그런 조직에 연관돼서 브로커인 척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현금을 한 번에 뺏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돌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도박 때문이었다면은 뭔가 거기서 이 사람들에게 책 잡힐 짓을 했을 거다. 특히 술을 먹고 무슨 실수를 했던 거나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돌비를 만약에 진짜 우리가 말하는 목적이었다면은 지금까지 살려두지 않았을 거야. 뭔가 그치. 그 다른 복수심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이틀 동안 살려놨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돌비는 살아있을 수 있을 것이다. 너네 혹여라도 내가 말하지만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일은 되도록이면 없고, 그리고 어차피 불법적으로 돈 한국에 보내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네한테 말하지 않았냐. 비자가 중요하고 계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체류비는 여기서 다 쓰고 가라. 그게 너네한테 안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독특하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한국인을 단순하게 대상으로 하는 범죄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국인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중국 쪽에서는 자국 스태프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요. 단순적으로 노동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동남아 쪽이나 동아시아 쪽 스태프들도 단순하게 고용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세금 처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리는 범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의 사례를 알려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모래두지님께서 우리 귀족님들 당하지 말라고 이런 사례를 또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너무 감사드리고, 하지만 모래두지님은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속으로는 SOS를 외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하지만 네, 지금 제가 갇혀있는 방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3층이에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지하에서 3층으로 옮겨졌는데 지금 못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실질적인 대장들, 그러니까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저희 귀족님들이에요.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 채널 안 보는 사람에게 SOS 요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살아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모래두지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요. 오늘 모래두지님이 해주실 무서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래두지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온 모래두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모래두지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사람이 네. 무서운 이야기일지, 혹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오늘은 네. 제가 평소하고는 다르게 약간 유령에 관한,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유령 오랜만에 듣네. 네,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예. 오늘도 약간 특별한 소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유족분들이 좀 낯서실 수도 있는 분야의 이야기이고요. 오, 예. 네, 일단은. 좀 그러니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렛츠가! 이르십니다. 모래두지예요. 오늘은 조금 여성 귀족분들은 아실 법도 하지만 남성 귀족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 이야기 앞서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물건 중 하나가 구체 관절 인형이라는 특정 인형에 대해서 좀 얽혀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제 친구 돌순이는요, 조금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 관절 인형이라는 이 인형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인형에 대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인형이 무슨 메이크업을 하고 무슨 그거에 대한 직업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구체관절 인형이라는 인형은 조금은 고가의 거래가 되는 마니아층이 확실한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형에 대해서 메이크업도 하고 일반적인 인형 하나로 통째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형의 머리, 인형의 안구, 인형의 가발, 팔, 다리, 몸통이 별개로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인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인형의 얼굴에 대한 메이크업 하나 받는 거에도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오가는 정말 마니아층들의 거래인데요. 제 친구 이 돌순이는 이 인형에 대한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인형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이 돌순이도 이 인형에 대해서 직업이지만 아무리 여자인 친구고 그리고 인형이 워낙 예쁘게 되어 있어서 본인도 인형을 모으는 취미로 생겼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인형을 오가는 카페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인형들이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만든 인형을 거래하거나 중고 인형으로 판매를 하고 다시 다른 인형을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분들도 계셔서 정말 독특한 인형이구나라고 싶은 인형이 눈에 보여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 인형을 구매하기 전에 돌순이가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인형을 판매하는데 일괄 판매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분들은 일괄 판매 아무렇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 구체관절 인형을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예요. 실제로는 얼굴과 안구와 가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위를 특정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거래도 더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일괄로 판매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은 기회인데 일괄로 판매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했다고 해요. 돌순이는 어찌됐든 간에 나에게는 좋은 이득이니까 하고 그리고 어차피 본인이 아티스트니까 좀 더 메이크업을 진행해서 판매를 하면은 재테크도 괜찮겠다 해서 일괄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형을 구매했을 때 돌순이는 여기서 정말 크게 이득을 봤다라고 느끼는 게 생겨요. 이 인형의 특성상 인형의 가발이 나일론을 쓴 경우도 있지만 정말 고가의 인형들은 인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 구매해서 딱 받았을 때 인모로 되어 있는 인형이었기 때문에 이 돌순이 내가 정말 땡 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인모로 되어 있는 인형의 가발이 주인이 커스터마이징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실제로 그 인형에 대해서 염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펌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모로 된 가발은 실제 사람이 쓰는 가발보다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까 돌순이는 이 가격에 내가 이거를 구매했던 건 난 정말 땡큐구나 하고 좋아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인형을 구매를 하고 나서부터 돌순이는 이상한 꿈을 점점 꾸기 시작하면서 가위를 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가위를 눌려보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본인을 지켜보는 귀신이 있거나 또는 본인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귀신이 있거나. 근데 돌순이의 꿈에 나온 귀신은 대화가 통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단 한마디의 말만 돌순이에게 합니다. 내 아이 돌려줘. 내 아이 돌려줘. 내 아이 내놔. 내 아이 돌려줘. 이 말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돌순이는 처음에는 내가 좀 안 좋은 꿈을 꿨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꿈이 2주일이 되도록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형을 구매했던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봤는데 탈퇴한 회원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휴대폰 번호로도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그 해당 구매했던 인형 커뮤니티 카페에서 누구누구님에게 인형을 구매하신 분들을 찾습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게 돼요. 그 누구누구님이 돌순이가 인형을 구매했던 그분의 닉네임이었거든요. 예. 그 게시글을 통해서 저도 그 인형을 구매했습니다라고 작성을 하고 보니 5분의 구매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5분의 구매자분들과 얘기를 해보니 5분이 전부 다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거였던 거죠. 똑같이 가위를 눌리고 있었고요. 꿈속에 나오는 여인은 내 아이 돌려줘, 내 아이 내놔 이 두 가지의 문장만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가 한 3주 정도가 지나가니까 더 이상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뭔가 크게 문제가 있다 해서 그 5명의 멤버 중에 한 분이 흥신소라고 하죠. 아무래도 계좌번호도 있었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있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게 됩니다. 지금 5명들이 겹치는 문제 상황에서 뭔가 변경이 생겼던 것은 그 인형밖에 없다. 그리고 5명이 똑같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인형일 것 같다 해서 그 판매자를 찾게 됩니다. 예. 그러던 중에 판매자가 무슨 정신병원 병동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돌순이와 그 구매자 4분을 포함해 5분은 일단은 알아봐야겠다고 무작정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당장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답변이라 듣고자 병원으로 찾아가게 돼요. 이 인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근데 여타 정신병동이 그랬듯 가족을 제외하고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마침 다행인 것은 그날이 마침 판매자의 어머니분이 면회를 온 날이었던 거예요. 정말 우연찮게 어머니를 마주칠 수 있게 된 거죠. 예.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5명이 겪고 있는 이 가위라는 증상에 대해서 대략적인 전말을 알게 된 거죠.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지금 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거는 우리 딸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에요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5명이 구매했던 닉네임은 누가 봐도 여성분들이 하실 법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들이에요 라는 말 아니 그렇다면 그 아드님은 얼마 전까지 저희랑 거래를 했다. 인형을 거래했고 그로 인해 저희가 가위를 누르기 시작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게 없으시냐 했더니 어머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인형은 우리 아들 게 아니라 우리 딸 거였는데 아마 우리 딸 인형이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순이가 그럼 이 인형이 맞으실까요? 라고 보여주니까 맞다고. 이 인형 우리 아들이 다 태워서 보내줬는데 이거 왜 갖고 계시냐? 역으로 돌순이에게 어머님이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잘 태워줬다, 태워서 보내줬다라는 워딩이 나오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딸은 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난 지 2달 정도가 되었고 우리 딸이 인형들을 너무 많이 아껴했기 때문에 아들이 잘 보내줘야 된다 하면서 태워준 걸로 본인은 알고 있었다. 이 인형이 우리 딸이 죽기 전에도 정말 아끼다 못해서 집착했었던 인형들이기 때문에 네. 혹여라도 화가 될까 싶어서 우리는 보내주려 했던 거다 라고 하면서 어머님이 얘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인형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는 인형들하고는 뭔가 디자인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런 여타 모습이 평범한 다른 인형들하고 좀 독특하게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인형은 판매자 따님분이 직접 만들었던 인형인 거예요. 근데 이 인형을 만드는 분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되는 것 중 하나가 본인의 머리카락 인모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절대 금기시가 된다고 해요. 인형을 만든 자가 본인의 신체의 일부를 인형에게 심게 되면은 그것이 인형이 인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산염체가 된다. 본인의 무슨 원염체가 된다. 이러한 금기시되는 불문율이 있기 때문에 그 인형을 만들 때는 본인의 어떤 신체적 조직을 사용하는 건 금기시가 되는데, 이 현해상은 철순이라고 할게요. 이 철순이 같은 경우는 인형을 집착을 넘어서 사랑하게 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지칭되는 특정 인형에 대해서 물건을 넘은 사랑의 개체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형과 본인을 동일시하려는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었고 세상을 떠나게 됐던 것 중 하나도 그 인형에 관해서 망상 속에 있다가 이제 인형을 어떻게 훼손시키시려는 분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쯤 되면은 그럼 이 인형이 절대 정상적인 인형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돌순이를 포함한 5분이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오빠분도 정상적으로 이 인형을 판매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후에 듣기로는 어머님의 말로는 오빠분이 도박에 조금 손을 댔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을 봤을 때는 도박 자금을 위해서 이 인형이 워낙 고가의 거래가 되는 걸 알았고 도박 자금을 위해서 인형을 판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인형을 금전적으로 아쉽지만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니 좋은 곳으로 보내주자 해서 그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알고 계시는 무당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잘 태워서 보내주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좀 뭉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이거 인형 하나가 몇백만 원을 하는데 그냥 보내주면은 나는 그 손해를 내가 다 얻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어머니께 이거 인형을 환불을 해주시던 아니면은 나는 못하겠다, 못 보내주겠다라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 냉정하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 게요. 이 인형이 제가 몇백만 원 호가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인형의 전체 본체를 금전화시키면은 몇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인형이. 네. 정확한 금액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고가의 금액이다 보니까 나는 못하겠다라는 그 부분의 생각도 나름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 모여진 네 분들끼리는 이 인형을 모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돌순이는 사연이 좀 일단락 되는구나라고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그렇다시피 이 돌아가신 분의 원념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분은 탈이 나기 마련이죠. 버리지 않으셨던 그 다른 분께서는 3달 뒤에 돌순이와 다른 분들께 연락이 옵니다. 이전에 만났던 그분들을 다시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이 오게 되는 거죠. 연락이 와서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혼자 가긴 무서우실 테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3개월 만에 만난 그분은 처음에 봤던 모습에서 20-30kg가 빠질 정도로 굉장히 수척해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해요. 이전까지는 본인을 지켜보면서 요구만 했던 그분께서 본인의 그러면서 이제는 너도 죽어라고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일단은 그러면 네가 살 길은 단 하나다. 이 원념은 너에게 원한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인형을 묻어두고 지금은 이건 태우는 건 의미가 없다. 인형을 여기다 맡기고 내가 이거를 잘 묻어주겠다. 그리고 너는 최대한 빨리 물을 건너 떠나라. 그래야만 네가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인도 이쯤 되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형을 그 무당생에게 맡기고 그분은 해외로 떠났다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듣고 났을 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끝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돌순이가 얘기를 해주는 것 중 하나가 인형에다가 제가 그 본인의 머리카락을 심는 것이 금기시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금기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본인은 산임체가 또 다른 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주술을 쓰던 집 인형만 해도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정교와 이 구체관절 인형을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보신 분들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정말 인간과 똑같이 만듭니다. 관절 하나하나를 빗대서 만들고요. 머리카락, 눈, 모든 것들을 인간과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요. 이때가 됐을 때는 인형이 더 이상 인형이 아닌 게 인형과 사람의 혼이 연결이 되는 그 연결체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미 여기에다가 혼이 묶여 있는 거고 아마 문 선생님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도 확실히 구체관절 인형 이게 시들보에 네, 안 맞습니다. 나온 건 아니거든요.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인형에서 특히나 좀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은근히. 네, 저도 이거를 듣고 나서 안 것 중 하나가요. 구체관절 네. 인형이 제작자의 그 혼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자신의 그 임무라던가 희나 뭐 이런 것들을 묻히면 안 된다고 금기시 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네. 이야기를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모래두지님께서 해주신 구체관절 인형에 관련된 또 공포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떤 인형에서든 좀 영적인 현상이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구체관절 인형에서 꽤나 많은 괴담이라든지, 괴 경험담들이 많았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인형이 좋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사람과 비슷해서 더 혼이 잘 깃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의 이야기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